엄청나게 뛰겠죠. 지금보다 한 3배 이상은 뛸 거라고 봐요. 뭐 미국 빠지면 뭐 중국이 지키겠지. 중국이 공짜로 지켜줄까요? 그거를? 북극 항로를 해야겠네. 그나마 그게 통행료가 제일 쌀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세상이 그 좋은 시절을 유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영상들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최근 영상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바로 공간과 지정학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정학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딴 게 아니고 건축이라는 걸 선택하게 된 배경을 제가 딴 데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뭐 외우는 거 싫어해서 고시 공부하기 싫어서 문과를 안 갔고 시간에 쫓겨 수학 문제 푸는 게 싫고 공대 안 가고 남는 거는 건축과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지리와 물리와 지구과학과 미술이었습니다. 이 4과목을 제일 좋아했는데, 지정학이 되게 지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건축을 공부하다 보면은 공간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조종하고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건축 공간을 좀 스케일을 키우면 도시 스케일이 되고, 그게 더 키우면은 국가를 뛰어넘게 되면은 지정학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지리적 조건이 어떻게 사람들의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그 첫 번째 책이 저는 총균쇠라는 책이었어요. 제라드 다이먼드 교수의 총균쇠가 인류 역사를 대륙의 가로로 기냐 세로로 기냐 이걸로 쫙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걸 보고서, 야, 이거 진짜 흥미롭다 생각이 들었고, 그게 조금 더 스케일 다운 되면은 지정학이라고 하는 좀 더 짧은 시간대에 한 100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 이런 역사들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돼서, 어떤 면에서 이제 공간으로 세상을 읽는다는 점에서는 지정학하고 건축하고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요즘 혹시 주차 로봇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던데 이런 서비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바퀴에 있는 애가 밑에 딱 와서 딱 들어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가면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은 게 주차하고 난 다음에 문 열 때거든요. 대부분 다 우리나라 주차 간격들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자동차는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또 어떤 사람들 딱 센터에 안 맞추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파킹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문 열 때 상당히 곤혹스럽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짝바짝 붙여서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창업하신 시계가 뭘까요?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차는 시계는 스와치입니다. 저는 비싼 시계를 안 찹니다. 무거워요, 너무. 그래서 항상 저는 시계는 스와치를 차고 있습니다. 제가 가볍기 때문에. 광화문 흥국생명합 해머링맨 이후인지는 모르겠으나 언제부터인가 휴먼 스케일의 대형 조형물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 제일 의문인 곳은 동대문 DDP입니다. 동대문 DDP에 큰 휴먼 스케일의 사람이 있죠. 제가 아는 홍대 교수님, 조석과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아마 기증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미술사 하시는 분이 더 잘 설명하실 것 같은데, 뭐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으려나? 이거는 저의 뇌피셜인데, 인간은 그대로잖아요, 몇천 년 동안. 근데 건물이 1층짜리 건물, 2층짜리 건물이었다가 10층짜리였다가 30층짜리 건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휴먼 스케일이 계속 커져. 그런데 압도되는 스케일을 좀 완충 장치로 사람을 메가 스케일로 넣으면은 빌딩이 너무 커 보이는 거를 좀 이렇게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그 스케일감을 줘서 그런가? 내 몸을 키울 수는 없으니까 나의 분신 같은 조각품을 더 키워서 주변의 빌딩들하고의 그 갭을 조금 더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모래놀이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 모래놀이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식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본질적으로 따지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답답함을 느끼는 게 맞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뇌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영화가 있죠. 비잉 존 말코비치라고, 그 사람의 그 의식에 들어가서 눈으로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리고 또 하나가 겟아웃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몸을 빼앗기고 나면은 원래 있었던 그 의식은 그 아래 무의식 레벨로 가서 답답하게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진짜 공포스러운 거죠. 거기에 갇혀서 평생 계속 있다라는 거가. 두 영화를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몸을 감지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몸까지를 내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이 우리 피부에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내 몸에 대한 의식과 이런 것들을 어렸을 적에 점점 배워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뇌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설이에요. 그냥 제 생각인데, 어린아이들 계속 뛰잖아요. 어른들은 안 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만 뛰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즐겁고 신기해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점점 배워가고 익혀가는 것 같은데 모래사장 같은 거에다가 손을 넣고서 두꺼비 집을 만들고 하는 거가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체에 대한 의식도 되고 또 하나 공간 지각도 키우고 그걸 싹 빼내면 그 빈 공간이 생기고 하는 것 등등을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공간들을 점점 인지하는 그런 공간 지각의 훈련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어린아이들 막 코딱지 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한 공간 지각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인체를 이용해서 코 안에 볼 수 없는 공간들을 상상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도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놀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래놀이 저는 많이 하는 게 좋은데 되게 비위생적이라고 하죠. 요즘에 고양이들이 많이 또 배설도 하고 강아지도 배설하고 하면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렸을 적에 저는 되게 즐겨 했던 놀이인 것 같아요. 해적이 자유무역에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요인이 될까요? 각 해역의 나라가 순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각자도생의 시대라는 편을 찍었을 때 되게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덴만 사건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덴만이 서남아시아 그쪽에 한쪽에 아프리카 있는 만이잖아요. 아덴만에서 우리 한번 피납당한 적이 있잖아요. 배가. 해적들이 그냥 고깃배 같은 정도 좀 보트 타고 와가지고 한 7, 8명에서 그냥 기관총 들고 오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무역선은 엄청나게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빠른 보트 타고 와서 몇 명만 총질을 해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해적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용병을 데리고 타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러면 되겠죠.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용병을 10명을 태우면은 20명 데리고 와서 하겠죠. 용병을 20명 태우면 한 30명 데리고 와서 싸우겠죠. 적은 수의 해적만 있어도 여기는 생각해 보세요. 배가 100척이 다니잖아요. 그 100척이 다니는 것 중에 용병을 30명을 태우면은 100척이면 몇 명입니까? 3,000명이 필요한 거예요, 용병이. 근데 이 해적은 30명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레이건 정부 때 스타워즈 프로젝트라고 ICBM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얘를 레이저로 공격을 하자. 그래서 격추를 시키자. 그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서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걸 막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레이저 기술을 개발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ICBM에다가 표면에다가 탄소 강화층만 조금 한 겹을 씌우면은 그러면 그냥 그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레이저 기술을.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무역선을 지키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여야 되는데 무역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100분의 1 정도 되는 비용만 들이고선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지사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있을 것 같고요.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인도양은 인도가 커버하고 남중국해는 베트남이 커버하고 뭐 대만 해협은 대만이 커버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커버하겠죠. 그러면은 그 나라가 그 해군을 동원할 때 그 돈을 요청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수에즈 운하 통과할 때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지 않습니까? 파나마 운하 통화할 때도 돈을 받고 모든 구역마다 한번 그 각 나라가 바다를 지키게 되면은 걔네들이 그 운하 통과하는 비용만큼 받아낼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돈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도하고 남중국해 거쳐가지고 극동아시아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한 7, 8개 나라의 비용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석유값이 똑같겠습니까? 엄청나게 뛰겠죠. 지금보다 한 3배 이상은 뛸 거라고 봐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뭐 미국 빠지면 뭐 중국이 지키겠지. 중국이 공짜로 지켜줄까요? 그거를? 그게 말이 안 돼. 미국은 그걸 왜 공짜로 지켜주겠어요? 제가 그 설명 드렸잖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소련이 있으니까 동맹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켜준 거고요. 그게 제일 크고 두 번째 천조나 들여서 그걸 지킨 거는 달러가 기축통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축통화니까 돈 뿌리고 국채 사주니까 그 국채 사준 거 돈 갖고서 미 해군을 유지한 거죠. 근데 국채 안 사주고 동맹국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극 항로를 해야겠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나마 그게 통행료가 제일 쌀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북극 항로를 개발을 하면은 일본의 해역과 북한 해역과 러시아 해역만 통과하면 되잖아요. 거의. 물론 거기도 지나면은 나중에 영국 앞하고 프랑스 이쪽도 있겠지만은 그나마 이 남중국해 거쳐서 오는 기존의 인도양 남중국해 라인보다는 거치는 나라가 훨씬 적기 때문에 특히 석유 같은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에서 수입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중간에 북한 정도만 우리가 잘 구워 삶으면 되니까 물론 안보상으로 되게 위험하겠죠. 거기서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위험이 있죠. 그래서 통일된 다음이라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물론 근데 또 러시아한테 책이 잡히는 거죠. 또 독일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역시 정치적 이데올로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세계화 이런 걸 추구했던 사람인데 세상이 그 좋은 시절을 유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게 되게
100만이 넘는 분이 보셔가지고 되게 댓글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이 가구당 중위소득이 7만 5천 달러 정도인데 어떻게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냐. 이전 대통령들이 바보 등신이어서 지금의 체제를 구축한 게 아님.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일면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고립주의로 간다고 해서 제조업이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때 로봇을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로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 뭐 우리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것들이 베트남에 있는 노동자보다 훨씬 더 못하는 그런 노동력으로 보이겠지만은 그 기술이 5년, 10년 뒤에는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죠? 공각기동대 영화 보시면 나오잖아요. 손가락 20개 달린 애가 나와서 막 프로그래밍하고 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노동력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러한 로봇이 나올 거는 뭐 거의 명약권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조업이 굳이 지금의 선진국으로 못 간다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것도 감안하고 있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10년 정도 지나면은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제조업 노동은 다 로봇이 할 수 있다. 10년에 걸쳐서 지금부터 이전하면 되겠구나. 서서히 옮기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보 등신이어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에 사는 사람인데요. 일단 외국 기업, 외국인을 어떻게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국에서 유지가 될까 싶네요. 싱가포르는 외국인의 굉장히 개방된 국가임에도 현지인들이 외국인 고소득자들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한 나라인데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 지원으로 외국 기업, 외국인 고소득자가 부산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하이엔드 상권이 형성되면서 물가가 오르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인으로서도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정책일 겁니다. 싱가포르도 높은 물가 수준을 감당 못해서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로 이주해서 통근하는 현지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딱 그 이유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평등 사상이 되게 전폭적으로 된 거고 아시아 쪽이 그런 게 되게 또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시대의 21세기의 뉴욕이 어디냐 그러면은 저는 두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바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21세기지만은 신분사회가 인정된 도시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힘든 일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다 하고 왕족들 저쪽에 있고 아랍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온 부자들 러시아 부자, 영국 부자, 뭐 중국 부자 다 있죠. 근데 전 세계의 많은 부자들이 그쪽으로 모일 것 같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싱가포르에 가면은 화교들이 짱이죠. 아무래도 아시아 베이스로 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가 뉴욕의 부자들이 전 세계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미국 백인이 짱이에요. 파란 눈에 금발머리 가진 키 큰 백인 남성 중에 돈 많은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최상위 포식자겠죠. 그런데 우리가 두바이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정치적으로 최고 상위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랍 왕자인데 아무도 아랍을 리스펙트 하진 않잖아요. 인종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선진국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거의 무주공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돈만 있으면은 다 어떠한 인종 간의 우열은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주인이라고 행세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다가 돈 쓸 때 눈치 안 보고 옆에서 조용히 노동자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화적인 분위기가 돈 많은 사람들이 일로 모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또 하나는 거기가 날씨가 되게 덥기 때문에 에어컨으로 막혀있는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엿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그러한 공간 구조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프라이버시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로 모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호텔로 다른 점으로 오면 완전 딴 세상이지. 막 처음에 카메라 들고 찍었던 그쪽에서는 그런 걸 의식을 못 하잖아요. 싱가포르도 사실 우리가 가서 보는 그런 데는 관광객들이 다니는 지역이고 거기에 그 적은 월급을 받고서 일하는 노동자 클래스가 사는 마을은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치안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근데 계속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조차도 받아들이는 그런 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동안에 밀린 Q&A를 몰아서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